시험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품 금융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특강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주는 특강인데요. 이 특강은 사이버 한국예대와 전국 투자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강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분은 KTB 자산운용대표이사로 계신 김태우 이사님이십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고 뉴욕 유니버시티 스톤스쿨에서 국제금융학 석사를 하셨고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펀드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2002년에는 올해 최고 펀드 매니저로 선발되는 등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KTB 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사장님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오늘 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융산업의 현황과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운용업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이제 규모가 어떻고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친숙해진 단어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작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이제 대국을 한 이후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알게 됐죠. 그러면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금융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동떨어진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전반적인 변화가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유사한 내용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지금 5번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4번은 전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강의의 톤이 어떤 급진적인 변화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걸 하니까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 표정이 굉장히 시무룩해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뭐 그런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오늘 다양한 계층의 우리 청중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우리 학장님이 소개를 했지만 이제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의 간략한 양력입니다. 저는 총 23년의 직장 생활을 했고요. 22년을 현역 펀드 매니저로서 일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처음 운용을 했고요.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혹시 여기 이제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하시면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 펀드 이름을 제가 짓고 제가 3년 동안 운용을 했었던 펀드고요.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11년간 근무하고 작년부터는 여기에 대표이사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쿼티 펀드 매니저로서는 여러 평가와 상을 좀 받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네이버에 가서 김태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한 가지 핵심은 여기에서 이제 그냥 김태우를 치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오른쪽이 저예요. 왼쪽도 김태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TB 김태우를 해야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산운용업의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2013, 14년부터 2020년, 30년. 저희들이 2020년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3년 뒤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2012년도에 2020년이 되면 저건 이제 3년 뒤고요. 2030년 13년 뒤입니다. 이제 그런데 한번 규모를 보겠습니다. 자산 운용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캐테고리가 공적연금, 사적연금, 펀드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적연금, 혹시 어떤 공적연금인지 기억에 나시거나 네, 국민연금, 사학연금 맞습니다. 군인연금, 네, 공무원연금 맞습니다. 4대 연금. 근데 왜 거기에 앞에다가 공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맞습니다. 그 공적 연금은 그들의 원래 연금의 정의는 본인이 근무할 때 내서 리타이어 때 받는, 그죠? 납입자, 불입자가 불입하고 수혜받는 사람이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보험은 자기가 낸 거 자기가 받는 거지만. 근데 그 4대 보험은 궁극적으로 재정 추계가 적자가 나면 정부 재정으로 메꿔줘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네 가지는 그 군인들이 낸 돈으로 나중에 군인들을 부양할 수 없으면 정부에서 메꿔줘야 되고, 사실 그 메꿔주는 것이 군인연금은 시작됐고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고 해서 한 3, 4년쯤 전에 엄청나게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것이 덜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에서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구조로 바꾸니까 이제 앞에 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여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한 10년쯤 뒤가 되면 이 국민연금을 제외한 선생님들, 군인, 공무원 요 세 군데 연금이 매년 10조 원씩 적자가 나게끔 돼 있고, 그건 이제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500조가 넘는 돈인데 지금까지는 불입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연금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 500조인데 5년 안에 1000조 원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신문이나 뭐 국회의원들 맨날 하는 얘기가 2020 몇 년, 2030 몇 년이면 이제 적자가 돌아서기 시작해서 뭐 계산 방법마다 다릅니다만은 3, 40년 뒤가 되면 제로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여튼 그게 공적연금인데 늘어나는 규모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2016년이 558조, 저 중에서 500조 이상이 국민연금입니다. 2018년, 2020년, 2030년 1800조 원이 되는 거죠. 사적연금은 사적, 개인이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투자해서 연금을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연금하고 기업연금이요. 미국에서는 401k라고 하는 기업연금.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를 바꿨죠,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을 바꿔서 여러분들 이제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DC형 무슨 형에서 막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이만큼 있으면 자기가 선별하게 돼 있고, 자기가 불입한 것 또 회사가 불입한 것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게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개인연금, 기업연금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연금 자산이 저렇게 크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모 펀드를 합치면 저런 정도의 규모가 돼서요. 지금 2017년이니까 어딘지 이 중간쯤 되겠네요. 1300조, 1500조의 중간쯤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이 규모가요,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죠. 이미 1000조를 돌파해서 1500조, 2000조, 4000조. 이게 자본시장연구원이 데이터를 추정한 수치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까 앞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추산치가요, 2013년도에 추정한 거니까 불과 4, 5년 전에 추정한 건데, 당시에 추정했을 때 2018년에 1500조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1500조가 넘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자산운용업의 대상이 되는 운용자산의 규모가 1500조인데 이게 얼마만큼 큰 금액인가를 한번 이쪽에 우리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1년의 예산이 400조 원쯤 되고요. 시가총액이 1,500조, 이게 지금 2,300포인트가 넘어서 1,500조 원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들의 총합,
삼성전자 300조를 필두로 해서 800여 개의 기업들의 가치의 총합이 1,500조고요. 국민 총생산이 1,500조, 예금이 1,200조, 연금이 500조. 그러니까 이 운영업에 대상되는 자산은 저렇게 크고 굉장히 빨리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운영업의 현황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러면 그 운영업 중에서 그 어떤 분야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분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도를 여기 제가 굳이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리만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발 그 주택 저당 채권 리스크가 있었죠. 이제 그 전에 2007년 말 2008년 초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이제 그 고점이었었죠. 지금은 물론 그걸 훨씬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시의 고점 대비 지금을 놓고 보면 이제 360조에서 510조로 이 자산 운용의 대상이 되는 펀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에코티와 관련된 주식 펀드가 140조에서 68조,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올해도 연초 이후로 4조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주식형 펀드는 자금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머니마켓 펀드는 이거 단기 자금이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도 유동성 자금일 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크게 늘어난 게 기타입니다. 기타가 62조 원에서 172조, 즉 여기에 나타나는 거의 순중의 큰 부분을 기타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기타가 뭔가 여기 보시면 적어놨죠 제가. 네,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뭐 특별자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풀었으면 그 자산운용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투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대체 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AI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근데 금융 쪽에서는 Alternative Investment,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보면 AI 본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 본부란 뜻은 아니고 대체 투자란 뜻입니다. 그럼 대체 투자가 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또 ETF로 대변되는 파생 상품 쪽이 큰다. 이것이 주식시장, 펀드 시장의 위축과 또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동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자산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그쪽과 관련된 직장을 가지면 좋을 것이고 투자를 한다 그래도 돈이 모이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대체 투자, 그냥 제가 대표적인 신문 기사 하나를 넣었습니다. 대체란 뜻, alternative, 어떤 것에 대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안일까요? 제가 학생들이랑 강의할 때는 영화 티켓 그 2장짜리 입장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참여도를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만은 대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대체? 전통자산의 대체죠. 예, 전통자산은 주식, 채권, 네. 전통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주식, 채권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아닌 쪽에 투자하는 걸 모두 일컬어서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항공기에 투자하고 선박에 투자하고 호텔에 투자하고 LA 다저스의 지분도 KIC에서 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주식과 채권이 아닌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있고 그것이 계약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래하는 것을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저렇게 급속히 크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 국내 부동산을 이미 넘어서서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죠. 저희 회사도 지난 1년간 한 7건의 해외 부동산 딜을 냈는데 뉴욕의 메리어트 호텔이 저희 KTB 자산운용 소속 자산이고요. 물론 그 돈을 넣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연금과 펜션들이죠. 그럼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던 빨리 자라나고 있는 공적 연금 그런 곳에서 왜 도대체 미국의 호텔을 왜 살까요? 그 이유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은행 예금 1.5%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4에서 5%의 캐시플로우를 10년 동안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에 돈을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기금 펜션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평균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작년에 4.7% 평균 이자 나왔는데 뭐 상당히 잘한 거죠. 주식시장이 좋았었기 또 때문이지만. 그래서 4% 5%의 수익률을 몇백조 원이 내려고 하면 이거는 뭐 국내 채권 1%짜리 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식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와 관련된 인력을 모셔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있거나 혹시 아직 직업을 안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해외 부동산과 해외 딜을 하는 것. 자, 뉴욕에 있는 호텔과 뉴욕에 있는 오피스를 한국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고시가 세계되더라도 어디, 어느 5가에 6가에 무슨 호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네트워크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사람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지금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백지수표의 그런 인재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 이렇게 대체 투자의 AUM이 이렇게 빨리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말이고요. 이거 4월 달인데요. 이미 10조 가까이가 늘었어요. 예. 넉 달 만에. 이게 앞에를 포함해서 21%죠. 여기 50조부터 100조까지 가는데 이게 3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K고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ETF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실제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Exchange Trade Fund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량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런 ETF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있다고 쳐도 200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이 그 200개 기업을 한 주씩 사서 포트폴리오를 꾸미기도 어렵고 또 그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다 다를 텐데 전부 한 주씩 사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ETF라고 하는 거는 상장지수 펀드인데 그런 나스닥에 있는 200개의 바이오 기업들로 이루어진 인덱스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나의 증권으로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ETF의 지금 기준가가 5,000원이다 하면 5,000원짜리 한 주를 사면 미국 나스닥 기업 200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 거와 같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펀드에 대비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고 주식과 똑같이 사고 팔 수 있다. 옛날에 펀드는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이야 온라인 있지만 옛날에 펀드 환매하려면 은행 창구 가서 도장 찍고 뭐 하고 쓰고 굉장히 그래서 은행 가기 귀찮아서 한 달 뒤에 갔더니 펀드가 30% 빠졌다.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경험했었는데 옛날에는요. ETF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주식 한 주 사는 거 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ETF로는 못 만들 게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쭉 4차 산업혁명 뭐 쭉 설명드리겠지만 뭐 4차 산업 수혜와 관련된 ETF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뭐 바이오, 천연자원, 자원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머릿속으로 개인들도 전 세계에서 주식을 투자하고 싶었던 그런 것 경제신문을 보고 하면 그 ETF를 찾아서 투자하면 뭐 굳이 펀드나 이런 걸 안 쳐도 될 그런 간편성과 경제성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ETF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거래 비용이 쓰고 분산 투자 효과 뭐 이게 실시간 매매가 다 됩니다. 그래서 ETF의 규모가 글로벌리 한국에 이런 식의 빨리 투자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 같은 전문적인 액티브 펀드 매니저,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에게는 천적 같은 존재이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ETF는 똑똑한 팀장하고 대리 2명 있으면 한 20조 운영해요. 근데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20조를 운영하려면 펀드 매니저 저도 한 5조 원까지 운영했습니다만은
20조를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펀드 매니저,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글쎄요, 대여섯 명 이상, 그들을 도와주는 주니어 펀드 매니저, 서포트해야 되는 애널리스트 한 3, 40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명이서 할 수 있으니까요, ETF는. 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ETF가 굉장히 빨리 자라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는 지수를 이긴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벤치마크, 지수를 이긴다는데,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 중에 하나는 액티브 펀드들이 인덱스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의 사이클이 짧아졌다. 예를 들자면 조선업 한번 떴다. 그럼 그 조선업 수주 잔고하면 3년 가면 조선업의 인덱스의 조선업은 5%인데 펀드에 20%를 갖고 있으면 인덱스 벤치마크에 죽었다 깨나도 그 펀드를 이길 수가 없겠죠. 산업 사이클이 좀 길고요. 지금은 워낙 짧은 산업 사이클이 돌아가니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그걸 쫓아가면 이미 늦었고, 쫓아가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액티브 펀드가 쫓아가기 어려워지는데, 그런 등등의 이유로 지수도 이기지 못하는 액티브 펀드를 왜 수수료를 그렇게 높게 줄까? 그래서 그런 ETF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건 국제적 현상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ETF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미 25조 원, 30조 원이 넘어서 이렇게 불과 시작한 지 얼마입니까? 10여 년 됐는데요. 0에서 25조 원까지 이렇게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아까 1,500조 원의 운용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는 LA 다저스 구단까지 심사 보고서를 써야 될 정도로 다양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규모 양의 성장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그 자산운용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운용업 혹은 그 간접적인 선상에 있는 증권회사의 과연 퀄러티나 규모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우하고 미래에셋 합쳐져서 초대형 증권사 탄생이라고 신문마다 이제 나오죠. 초대형 IB 세계적인 막 나오는데, 그 에코티가 자기들 8조인데 세계적이라고 얘기하기는 규모가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91, 79조인데요. 그게 10분의 1이 지금 안 되고요. 일본의 노무라도, 물론 노무라는 세계적인 큰 증권사입니다. 뭐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초대형 증권사 출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57개 증권사를 다 합치면 골드만삭스의 절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규모나 자산은 세계적으로 큰 수준인데,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낙후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증권사들이 과거와는 달리 수익원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세요. 노란 게 뭐냐면 브로커리지. 증권업에서 가장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영업이 이제 브로커리지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하려면 거간해주는 게 브로커리지인데, 그 거간이라는 거는 대우나 미래나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아무 차이가 없죠. 완전 무차별한 거죠. 왜?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걸 전산적으로 엑세큐션 해주는 거니까. 그건 브로커라는 거는 뭐 제일 57위 증권사 뭐가 있을까요? 제일 작은 증권사나 미래에셋 증권이랑 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증권사는 이렇게 보세요. 투자은행이나 그러니까 IB 업무나 투자대출 등의 업무를, 그럼 IB나 투자대출 등을 하려면 자기의 자본금 계정을 써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큰 딜이 있으면 총액 인수로 해서 내가 먼저 사오고 그걸 고객들에게 나누어 판다. 이제 금융용어로는 셀다운 한다고 하는데, 셀다운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본이 커야 뭐 3천억짜리도 사고 5천억짜리 사고 1조짜리도 사서 1조짜리를 6개월 내에 잘 팔면 10% 벌면 1,000억 원이잖아요. 그런 자기 자본을 이용한 딜을 따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규모가 작으면.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로 말씀드리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가 블랙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쉐어라고 하는 세계 최대 ETF 회사입니다. 패시브 운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블랙락이라는 거는 세 개 회사가 합병된 회사인데 그 AUM이 5,500조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AUM 제일 큰 것이 삼성자산운용인데 200조 원이고요. 200조 원 중에서 150조 원은 삼성생명의 채권입니다. 1bp짜리 채권.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원래 운영하고 있던 채권을 삼성자산운용에 그냥 위탁시켜서 만기 보유 채권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고 1bp면은 10,000원에 1원 주는 거죠. 그거를 포함하면 여튼 삼성이 제일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의 1 수준이고요. 액티브 펀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피델리티이고요. 2,500조 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삼성이나 이런 데를 빼놓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국투신의 액티브 펀드가 제일 큰데 그게 35조 원이니까 이건 한 8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놓고 보면은 금융은 참 많이 아직 뒤떨어져 있다. 손익구조, 수익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사례도 있지만 연금이나 뭐나 우리 결국은 고령화가 되고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 금융자산을 가지고 30년을 해결해 어쨌거나 노후가 살아나는데 그러한 자금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 자금을 운영해야 될 증권운용사들의 규모가 적으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의 운용사들이나 증권사의 규모나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캐치업해야 된다. 이건 뭐 금융의 삼성전자 맨날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모두로 이제 조금 개요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나오고 신문 딱 피면 어디 가도 4차 산업혁명이죠. 테레비 나와도 4차 산업혁명, 네, 대선 후보도 4차 산업혁명. 네, 이 완전 국민 단어가 됐는데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이 운용업 혹은 금융업, 증권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핀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P는 파이낸스, 테크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즉 우리가 핀테크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만 그게 결국은 테크놀로지와 파이낸스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던 개념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핀테크가 뭐 새로운 무슨 어떤 그런 개념의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있던 금융에 기술이 접목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핀테크에 대해서 투자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470억 달러니까 47조 원이네요. 물론 이것은 M&A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연구 개발비로만 47조를 쓴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핀테크가 그만큼 유망하기 때문에 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을 엄청난 금융회사들이 엄청난 가격으로 삽니다. 47조 원을. 이렇게 해서 투자나 이런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설문지는 밀레니얼 디스트럽션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금융에 친숙한 세계의 유저들, 물리적으로 하면 인터넷, 죄송합니다. 금융이 아니라 인터넷에 친숙한 글로벌 유저 2만 명, 1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왜냐하면 더 어리거나 더 나이 작으신 분들은 인터넷과 기술에 인숙하지 않게 2만 명에게 물었어요. 언제 물었냐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금융 소비자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2만 명 중에 73%가 시티은행이나 홍콩 샹하이뱅크 같은 데보다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이 제공할 금융 서비스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50%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뀔 거야. 33%는 은행이 아예 없어질 거야. 근데 없어지는 게 30년 뒤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지금 원론 자료가 없으면 5년인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은행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5세에서 40세 사람들이 주력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이 이렇게 바뀔 거다. 실제로
맥킨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핀테크 업체들이 소매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융 중에서도 소매금융, 도매금융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매금융은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애플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분이 코퍼레이트 IB 업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업무. 그게 아닌 소매금융은 이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우리가 은행 업무 보통. 핀테크 업체들이 소매금융을 완전히 잠식할 건데요. 2025년에는 은행 이익의 소비자금융의 대표적인 게 대출하고 예금이죠. 60%, 지급결제 35%, 자산관리 30%. 예. 그 맥킨지라고 하는 데는 컨설팅 회사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회사라서 굉장한 공신력이 있는 데인데 큰 그림으로 올해가 2017년인데 7, 8년 안에 은행의 이 중에서 소비자금융이 은행 이익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니까 대충 절반 정도의 이익은 없어질 것 같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티은행에서 예측한 건데 작년에요. 네. 2025년 똑같습니다. 7년 뒤에는 핀테크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은행권에서 현재 인력 30%인 170만 명이 해고를 할 것이다.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럴까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2달 안쪽인 것 같은데 시티은행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우리나라 시티은행. 예. 지점 다 폐쇄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티은행이 옛날에 그죠? 우리나라 외국계 은행 중에서는 브랜치를 내서 제대로 영업하는 그죠? 3, 40개 이상, 4, 50개 이상.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해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지점을 다 닫겠다. 그러면 결국은 지점 점포 30개면 한 군데 20명이 있으면 600명인가요? 네. 그냥 은행원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유럽 은행 170만 명만 가는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급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꼭지를 소비자금융 60%, 지급결제 35%, 자산 30%를 잠식한다는데 그럼 뭘 어떻게 잠식하는지 제가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대체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나름대로 좀 분석해 봤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소비자 금융 60%는 아까 말씀드렸던 IT 기업들이 이제 대치가 될 텐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소비자 금융에 활용되는지는 제가 알리바바 케이스로 설명을 조금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상장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가총액 190조 원으로 상장이 됐고 왜 투자가들이 알리바바에게 그런 밸류를 줬는지 그런 투자가들의 시각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요. 지급 결제는 이제 이미 젊은 세대들은요 지갑 잘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 되면서 다 페이아웃 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라인페이 이제 이런 것들이 급속히 진행될 거고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가 공인인증서라는 거 알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공인인증서가 너무 친숙하잖아요. 공인인증서가 전 세계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죠. 네,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 다 아시는데 공인인증서가 한국에만 있어요. 왜 있나 싶으면 그게 굉장히 여러 이해 집단들의 엔터리 베리어의 산물인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누가 막 해킹해서 돈 다 빼갈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은데 굳이 공인인증서가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불편함과 엄청난 그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식의 어떤 진입장벽을 가지고 이 라이센스 영업을 하는 은행이나 뭐 예를 들자면 기득권들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고요. 그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지급결제 수단이 다른 나라만큼 빨리 올라갔을 텐데 그나마 이제 소액 결제, 핸드폰 결제, 카카오페이 이제 이런 것들이 태동기에 이제 접어든 겁니다. 그런 공인인증서라는 괴물 앞에서도 자산 관리는 로봇 어드바이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맥킨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대체 나간다 이런 거죠.
빅데이터라는 건 뭐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 그런 건데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시장 예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한번 알리바바 보실까요? 11월 11일이 우리는 빼빼로데이고요. 중국 사람들은 광군제라고 해서 싱글들끼리의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죠.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럼 왜 11월 11일 날 그렇게 날을 잡아서 하냐면 그때 맞추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어마어마한 1년 중에서 가장 큰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고 하는 전 세계 1위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 타오바오라고 하는 중국 내에 어떤 그런 거대한 플랫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광군제 때 매출액이 일어나는 거 제가 2006년도에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홍콩에 가서 이제 알리바바 사람들과 미팅을 할 때 그때 제가 처음 그 광군제 11월 10일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파는 금액이 1조 원. 와우, 대단한 금액인데 이 해마다 11월 11일이면 마윈이 알리바바의 오너인 마윈이 생중계를 하잖아요. 이 전광판 갖다 놓고 24시간 동안 매출액 올라가는 게 우주왕복선 카운트다운 하듯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쫙 올라가는데 10년 전에 1조가 올라갔고요. 지금 13조 하루에. 근데 와, 이 중국에서만요. 그러니까 10조 원을 하루에 온라인으로 사고 판다는 건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래량인데 알리바바는 그 많은 고객들, 주문한 사람, 파는 사람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동이나 이런 면세점에 이런 데 가면 그 사후 면세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면세점이라는 거는 듀티 프리 에리어, 즉 비행기 타기 직전 영역에 가서 텍스가 이미 다 떨어진 물건을 사는 게 사전 면세점이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친숙한 것이 사전 면세점이고요. 사후 면세점이라는 거는 그 면세 펑션을 정부에서 주어서 일단 사고 네가 그걸 입증하면 나중에 관세를 환급해 준다가 사후 면세점. 그래서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웬만한 애프터 텍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게 사후 면세점. 중국 사람이라는 패스포드랑 뭐랑 하고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근데 그 돌려받는 수단이요. 한국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올 캐시에서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외국에 가셔서 시내에서 백화점에 산 다음에 그 공항에 가시면 일단 줄이 50m쯤 서 있는 건 캐시 받아가는 거고요. 줄 짧은 거는 이제 탁탁탁 해서 신용카드로 돌려받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그 돌려받는 거의 90%가 알리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나요? 알리페이? 예, 알리바바에서 만든 알리페이인데 웬만한 중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 관세나 이런 것들이 환급돼서 알리페이로 들어오면 알리페이에서 캐시 아웃은 못합니다. 이렇게 알리바바에서 쇼핑을 하거나 전화료를 내거나 그러니까 그 지급 결제와 이런 잔돈에 대한 것들을 알리바바가 이미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고객 성향과 분석을 하게 되면 너한테는 뭐 몇 프로짜리 이자를 어떻게 줄게.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상장할 때 말입니다. 이게 환율 때문에 175조인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율이 좀 높아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190조 원의 IPO 프라이스가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은 330조지만 이 175조 원 중에 3분의 1인 60조 원이 여기에 가치라고 사람들이 전 세계 투자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알리바바라고 하는 타오바오니 여기 타오바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럼 뭐 알리바바가 엄청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세계 1위 기업인데 이게 다 합쳐서 이제 180조, 190조인데 요 파이낸스만 별도로 이 밸류의 3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60조 원이면 우리나라 은행 다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 상장할 당시에 얘가 본격적인 영업도 사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소비자 금융에서 다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가총액 60조 원을 이 알리페이에게 다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 그만큼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금융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이제 왜냐하면 오프라인 그 국민은행의 지점 1000개가 이젠 중요치가 않아져 버리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점이 가까워야 되고 이런 게다가 중국은 워낙 대륙이고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중국에 있는 공상은행 자회사의 생명보험회사인데 설계사가 30만 명 있다고 해서 30만 명이요. 삼성생명이 10,000명 있어도 삼성생명 아줌마들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보험사에 보험 팔러 다니는 아줌마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면 전국을 커버리지 하려면 브랜치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중국은 유선전화보다 CDMA 무선을 먼저 간 게 전봇대를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 생략하고 무선 가겠습니다. 차이나 모바일하고 차이나 유니콤이 그렇게 빨리 크고 빨리 했었던 것이 그 유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특성도 있지만 이런 금융이 여튼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건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퀴즈라기보다는 네. 이건 제 이따가 가방에 상품권이랑 영화 관람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좀 남은 건데, 네. 요거 맞히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1위는 알리바바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BAT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BAT가 어떤 기업의 약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두, 알리바바, 탄센트. 제가 이걸 굳이 왜 적었나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이두, 알리바바, 탄센트예요. 바이두는 뭐죠? 검색 1위요.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1위요. 텐센트는 게임, 그리고 게임보다는 더 유명한 것은 위챗.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만큼 중국 혹은 중화권에서 쓰는 게 위챗입니다. 네, 위챗의 플랫폼을 가진 게 텐센트입니다.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799조 원인데 검색 1위, 전자상거래 1위, 게임 및 플랫폼의 1위. 네이버는 상관왕이거든요. 그거 다 1등이거든요. 검색도 1등, 전자상거래도 네이버를 파생돼서 나가는. 물론 이제 별도 온라인도 있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네이버가 또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유니크한 SNS가 있지만 라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로 3억 명의 유저가 있으니까 네이버는 일본에서 1위 하고 있고요. 한번 규모를 보면 참 대국은 대국인가? 아니면 이게 저평가되어 있나? 약간 혼란이 와요. 일단 3관왕인데 28조니까 이거 다 합치면 800조야 되는데 세계 인터넷 기업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이 900조고요.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이 5개. 그러니까 미국이죠 주로. 미국에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왜 인터넷 기업으로 평가받죠? 아이폰 만드는 회사인데. 필수 소비재라서. 소비재는 인터넷 기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쓸 텐데. 아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로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IT를 샀다는 기사를 읽어서. 우리가요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으려면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면 안드로이드를 가거나 애플 앱스토어 가야 되죠.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게임을 다운로드 3불 4불 내서 하면 30%에서 60%를 고리를 뜯어갑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건 애플 앱스토어거나
그런 밸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아이폰 두들겨서 잘 만든 것도 대단한 건데 그 핸드폰 만든다고 해서 900조 원을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수많은 애플 기계들 한 번 애플 유저가 되면 자기 죽을 때까지 애플 기계를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애플을 쓰면서 뭘 다운로드를 받고 뭘 하는 것들은 하여튼간에 애플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 가면 그 고리 뜯습니다. 그 고리 뜯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존 이건 미국의 상거래 업체 1등은 아까 얘고요. 알리바바고요. 페이스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5개 기업이요. 세계 인터넷 기업 1, 2, 3, 4, 5위 이퀄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 4, 5위입니다. 네. 한 열흘 안쪽으로 전 동아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것이 이제 2017년도에 세계 5대 기업, 2007년도에 세계 5대 기업이 나왔었는데 2005년도에 세계 기업 5개 중에 3개는 중국 기업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도에 중국 증시가 6,000포인트까지 가고 중국에 기억하시겠지만 페트로차이나 이런 게 IPO 나와서 그 당시 기준으로 GM, GE보다 크다 해서 5개는 중국 기업이고 GE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과거 전통 시절의 그런 대기업들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이런 미국을 필두로 이 인터넷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엑슨모빌이라고는 세계 최대의 정유업체 존슨앤존슨, LG 생활과학 같은 그 샴푸 만드는 회사 중에서 세계 최대의 회사, 제네럴 일렉트릭, 세계 최대 가전 회사들인 이 과거의 큰 회사들은 300조쯤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48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이제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것이고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자료를 작년에 이대, 숙대, 과기대 3군데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업데이트하면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1년 전 숫자. 보세요.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신 숫자고요. 요거 작년 5월달, 6월달에 강의했을 때 숫자입니다. 애플이 보세요. 600조짜리가 900조가 되고요. 이 엄청난 자이언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한번 보실까요? 엑슨모바일은 410조에서 395조. 존슨앤존슨은 뭐 이것도 플랫이라고 볼 수 있고요. GE는 320조에서 270조로 빠졌습니다. 즉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빠지는데 얘네들은 50%씩 올라는 거죠. 1년 사이에. 제 강의를 작년에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뭐 머리 아플 거 있어요. 그죠? 이거 사놓으면 되는 건데.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4차 산업 기업들이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D램 회사들 사이에서 그 죽고 죽이는 경쟁, 설비 투자를 해서 상대편을 고사시키고 캐시를 버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오버캐퍼시티를 만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D램과 랜드 부분에 거의 20년 동안 처음에는 미국, 일본 기업 원천 기술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또 미국 기업, 그 다음에 또 대만 기업. 결국은 다 제압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D램 마켓시의 50%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합치면 낸드 마켓시어도 절반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미넌트가 돼서 이제 겨우 빚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초고기능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다 보니 우리 객단가라고 하는데 그 개수가 느는 게 아니라 그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와 D램의 메모리가 많아지고 64, 뭐 120 몇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대수의 증가는 10%지만 메모리의 증가 속도는 80% 이렇게 되는 그 수혜를 마지막 보고 있는
삼성전자가 작년 1년 동안 캐치업한 거고요. 그런 전통 제조업체나 이런 회사들은 이게 지금 보시면 이들이 그리고 이익이 감익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큰 임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아까 1,500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2,300포인트가 되어서 지금에서야 이제 1,500포인트가 1,500조 원이 된 것이고 1,500조 원이 된 것이고 1,200조 전후를 한 5년, 6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다 합친 게 지금 애플 지금 해외 잡지에서나 이렇게는 어떻게들 평가하냐면 1,000조면 1 트릴리언 US 달러입니다. 그죠? 미국 우리나라 화폐 단위와 좀 달라서 우리는 조라는 단위가 굉장히 친숙한데 미국은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걸 학력이 낮은 외국에서 what 이렇게 됩니다. 트릴리언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몇 개지.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 1조 달러짜리 기업이 조만간 속출할 것 같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정보력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빅데이터와 정보를 가진 기업들이 핸드폰도 만들고 페이스북에서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고 예. 아마존 상거래 모든 사람이 뭐 사고 파는지를 알리바바와 아마존은 난 너 뭐 샀는지 다 알고 있어. 응? 뭐든지 다 알고 이런 정보의 독점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가총액 1,000조 원, 1,200조, 1,500조짜리 엄청난 일들을 벌여나갈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 우리가 맨날 경제교과서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공적이고 예를 들면 우주개발 탐사 프로젝트 그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나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정부 주도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죠. 그 장래 기술 개발에 대한 그 R&D나 이런 설비 투자를. 그런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됐다. 자율주행차. 그럼 자율주행차라고 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센서와 그 뭐라고 하죠? 자기 내비게이션, 자기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량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가 안 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과학기술 R&D 비용이 드는데 그걸 국가가 안 하고 사실은 뭐 이런 회사들을 포함해서요. 인공지능에서 세계 최대, 여긴 수십조 원씩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R&D들을 쓰고 있는 회사들인데 사실은 정부에서 앞으로 인류 미래를 위해서 벌어져야 될, 즉 케네디 시절의 우주 탐사와 같은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이런 메가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부탁을 한다고 표현할까요? 일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정부는 뭘로 화답해야 되냐면 자율주행차가 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교통법규를 바꿔야겠습니까? 드론이 날아다녀서 택배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64가지 법이 뭐 어쩌고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마존에서 지금 드론이 날아가서 신발 배달하는 거 해외 토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규제를 바꿔주고 규제를 바꿔주는 그런 선도 기업들은 엄청난 케이펙스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해서 상당 기간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려면 수십조 원 벌고 수천조 원짜리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부는 리만 사태 이후 금리 인하하고 해서 빚더미 올라서 사실은 우주 개발 뭐 하는데 몇십조 몇백조 쓸 돈도 없고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의미로 보면은 과거에 정부에서 하던 신기술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주체가 이런 얘들이 기업들이 돼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들의 독점적인 기술력과 그것들은 상당 기간 보장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갔죠? 좀 속도를 좀. 네. 자, 핀테크. 이거는 그냥 요거 한 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카카오하고 온라인 라인하고 카카오페이 사용하신 분? 네. 젊은 분들은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통카드도 그렇고요. 결국은 뭐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장 편하게 쓰는 것에서 지급 결제까지 다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온라인 뭐 송금 수수료 내고 이제 그런 것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로봇 어드바이저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소비자 금융 얘기했었고요. 지급 결제 얘기했었고 이제 자산 관리,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단어인데 작년에 이세돌 알파고 대결 이후로 갑자기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인간과 기계의 대결해가지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후배들 3명, 그 다음에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자문사 3군데서 인간과 기계의 대결 6개월 동안 하던데, 로봇하고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자산을 맡겼을 때, 내가 1,000만 원 있어, 내가 100만 불 있어, 나는 나이가 몇이고 나의 위험 선호도는 어떻고 나 어떻게 뭘 할까, 그러면 이제 은행 텔러나 PB들이 와서 상담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요. 이제 그런데 은행에 가서 PB나 텔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 매뉴얼을 보고 외워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리고 10페이지쯤 돼서 위험 선호도 세하면 나는 위험을 매우 선호한다, 보통이다, 안 선호한다, 그죠? 그래 딱 하고 나면 당신은 위험을 많이 선호하지 않으니 채권하세요. 뭐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만큼 정확한 그 사람의 어떤 자금 흐름과 이런 게 될까? 또 우리가 로봇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뭐냐?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이 사람의 필요한 자금 시기와 그거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자금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캐시플로우, 즉 월급을 받는다, 은퇴자금을 받는다, 모든 걸 했을 때 이제 해주는 것들을 능숙한 개인 PB 한 사람보다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평균 값을 갖고 와서 어드바이저를 평균 값을 가지고 어드바이저를 해주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시겠지만 상속되는 직업 중에서 PB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PB라는 직업이 상속들 된다고들 하고 실제 상속들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국내 금융기관의 PB들은 별도의 피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삼성증권 VIP, 대우증권 VIP, 뭐 하나은행 VIP에서 내가 100억을 맡긴다고 했을 때 100억의 1%인 1억 원은 떼고 시작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두세요. 해서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펀드를 가입해서 그 다음에 뭐 은행이나 증권에서 성과급을 조금 받고 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메릴린치나 UBS나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그 PB들은 평잔의 1억 원은 상관없이 자기가 받습니다. 즉, 뭐 제약회사 오너나 이런 분들 100억대 자산가 한 3분, 뭐 300억대, 그래서 자기가 AUM이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에 5억 원은 펀드가 마이너스 30%가 나든 플러스 30% 상관없이 1% 떼고 시작합니다. 그게 PB거든요. 우리나라 PB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런 PB들이 있는데, 자, 일반인들이 그러면 내가 그런 고차원의 어드바이저를 받고 싶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굉장히 비싼 어드바이저리 수수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어떤 그런 특정 그룹이 왔던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로봇 어드바이저는 다른 말로는 자산 배분에 대한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을 잘 분석해서 가장 매칭되는 자산을 배분해 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왔을 때 그러면 지금 세계적인 경제 성장 너의 투자 사이클을 5년이니까 이것은 유럽의 하이힐드 채권을 사고 중남미의 환을 숏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엄청난 매크로 데이터와 개별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드바이저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핀테크 회사들이 보시면
이게 버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베터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각광받으면서 시작되고 있고요. 베터먼트라는 회사가 이제 업계 1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TF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ETF. 그러니까 ETF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자, 이 전 세계 ETF를 기반으로 하면은 자기의 투자 대상 자산은 전 세계 자산입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채권을 대표하는 ETF 인덱스가 있고요. 천연 광물 ETF가 있고요. 금이 올라간다, 금 2배 레버리지 ETF가 있고, 그 다음에 옌 커런시가 나쁘다 그러면 옌과 관련된 ETF. 그러니까 전 세계 ETF라고 하는 거는 이 글로벌에 있는 모든 금융 자산 혹은 실물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2016년 3월 말 이제 4조 원, 18만 개. 아까 PB 같은 경우에는 고객 5명이라고 했는데 베터먼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베터먼트의 홈페이지 돈 안 내고 하는 거, 가장 간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몇 살이고 은퇴 안 했어. 그리고 난 지금 얼마 벌어 이렇게 딱 넣으면요. 40살에 내가 연봉 1억 원이야. 그러면 얘가 결과치만 보여줘요. 뭘 어떻게 하란 말은 안 보여주고. 너는 65,694불이 언제까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해.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고르고 뭐 리드모 하면 이제 등록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게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로봇 어드바이저리 업체들이 몇몇 자문사들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출사표를 던지고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일컬어지는 플랫폼을 가진 자문사 혹은 증권사 시작되고 있는데 그들 전체 토탈 AUM, 그들이 갖고 있는 규모 상당히 크지 않고 그 크지 않은 AUM의 규모의 95%가 채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주식을 뭘 골라주고 이제 그거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로봇 어드바이저가 되려면 투자 대상이 전 세계 ETF 내지는 북미와 유럽에 있는 수많은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 자산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국채 주식 채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맞지 않는 거죠. 데이터의 depth, 그러니까 데이터의 규모나 이 depth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국만 해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퇴직연금도 그렇고 올해 한국 주시장의 규모는 줄었지만 해외로 투자하는 쪽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냥 애플 사놓으면 편했는데 50% 올라가고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골라니까 머리만 아프고 손해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에셋 얼로케이션을 한국을 벗어나는 것,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 플랫폼은 ETF를 통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실물 채권을 산다라는 거는 지금도 국내 기관도 쉽지 않습니다. 세틀먼트가 돼야 되잖아요, 채권은. 국내 주식과 채권은 거래소 예탁원을 통해서 오토메이션 클리어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채권 사면 그 채권, 내가 미국 채권의 주인임을 어떻게 프루프하겠냐고요? 실물 인수를 하던 예탁기관의 그 구자를 터서 증권 예탁원처럼 자기가 해서 그 커스터디안 하는 회사를 또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고 힘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ETF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다. 뱅가드라고 하는 회사는요, 근데 피델리티가 액티브 펀드 세계 1위라고 했었는데 이 뱅가드 펀드라는 데는 ETF가 나오기 이전에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모글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만든 뱅가드 펀드는 인덱스 펀드의 세계 최대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블랙락이 더 커졌지만, 그러니까 존 모글의 책을 읽으면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해본들 인덱스를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웃퍼폼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펀드 저 펀드 고르는 수고하지 말고 수수료가 싼 인덱스 펀드를 들어오는 게 개인 투자가들은 두 발 뻗고 잠을 자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 수수료의 10분의 1인 인덱스 펀드를 갖고 하고 지금 인덱스 펀드의 10분의 1인 ETF가 나와서 여기도 지금 힘들어졌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도 로봇 어드바이저를 합치고 찰스 스왑이라는 미국의 또 굉장히 아주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증권사죠. 거기서도 인텔리전트 포트폴리오. 인텔리전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거 하면 주식 10개, 15개 종목들을 그 투자 기간과 위험도와 뭐를 따져서 2015년 3월 달에 인텔리전스 포트폴리오라고 로봇 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도 퓨처 어드바이저, 세계 최대 증권사인 골드만삭스도 이러한 로봇 어드바이저리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 내지는 M&A를 통해서 그런 데를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은 아직은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전혀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개념 자체가 2013년, 14년, 15년에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알파고가 바둑에서 사람을 꺾은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세돌 구단이 진 이후에 또 중국 누구였죠? 얼마 전에 또 졌고 2세대 알파고는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 즉 자기 학습을 통해서 하는 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짐으로써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도 지난 3, 4년, 4, 5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1년 더 지나가면 6개월 만에 캐치업을 할 수도 있는 세계. 그래서 아마 2020년, 25년쯤 되면 이제 펀드 매니저도 로봇 펀드 매니저하고 진짜 뭐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를 모든 금융에서 다 겪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직업의 변화. 이제 앞에 있었던 아젠다는 금융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는 금융에 베이스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벗어나는 일이었고,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제 특강을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포커싱 해달라고 하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양을 많이 해서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금융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인데요. 매년 초에 열리죠. 그래서 한 뭐 몇천 명의 세계적인 정치가 그다음에 기업인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가죠. 이재용 부회장도 저기를 안 빠지고 가셨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나와서 어떤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뭐 환경 뭐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책임 뭐 여러 그야말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미팅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보스 포럼인데요. 작년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00개의 다양한 세션이 이루어졌는데 140개의 세션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가지고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그 다보스 포럼 역사상 처음이었다. 왜? 300개면은 정말로 다양한 무슨 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환경, 복지, 뭐 전쟁, 뭐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절반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교환을 만들고 처음 했었던 2015년 말만 해도 사실은 이걸 3차라고 보는 데도 있고 4차라고 보는 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이 1차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디슨이 전기를 가지고 대량 생산했었던 거를 2차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없는 데도 있고, 또 3차를 이제 인터넷,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이 들어가면 이게 4차가 되는데, 어떤 데는 또 3차, third wave라고도 하고, 뭐 여튼 미래학자에 따라서 용어가 달랐는데, 이제는 누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더스트리 4.0 딱 독일에서는 쓰고 있죠. 그래서 됐는데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결론이었는데, 4차 산업의 혁명의 변화는 속도와 범위, 영향력 면에서 지난 것과 지난 1, 2, 3차라고는 비교가 안 되고, 경제, 고용, 사회, 정부까지 바꾼다. 이게 이제 슈밥 회장, 우리나라도 가끔 오시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이제 티핑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티핑 포인트란 게 뭐 예를 들면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넣었을 때 잉크가 확산되는 것. 네, 그게 티핑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되었을 때,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얼리 어댑터가 있고 처음에 들어가는 페네트레이션 기간이 있고, 근데 티핑이란 건 이게 확산되는 건데요.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 기술의 티핑 포인트에 제일 빠른 거는 내년, 제일 늦은 게 2026년이니까 10년이 안 된 미래.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공상과학 스토리들이 10년 안에 다 티핑이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저장 장치잖아요. 여기에 이제 386 세대 이상인 분들 처음 이제 XP, AP에서 도스 디스켓 갖고 다니다가 이제 386, 286, 386, 486 그때 컴퓨터 값을 결정하는 요인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드가 몇 메가였잖아요. 그죠? 네. 저도 기억나는데 하드가 40메가면 뭐 80만 원, 하드 뭐 120이면 120만 원. 그래서 하드가 얼마만큼인지가 비쌌고 디스켓이 비쌌고요. 그다음에 그 성경에서 나온 종이 쪽지 같은 얇은 거 말고 또 그 나왔고, 뭐 그래서 이 저장 장치에 대한 값이 컴퓨터 값을 좌지우지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 됐고요. 지금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싸졌습니다만은 HDD가 아닌 낸드 플래시로 저장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싸서 애플 아이폰이나 애플 저걸 살 때 이게 64냐 128인가 값 차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낸드 플래시 하나 들고 안 들고 차이입니다. 저장 장치에 대한 돈 값을 많이 주는데 이게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한 스트로지 하면은 저장 장치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든다는 개념이에요. 회사를 다녀보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 때도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지만 애플을 쓰는 애들은 IBM 도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학교에 컴퓨터가 있으면 40대는 IBM이고 2대가 애플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 때는 모든 사람이 쓰는 애플 그 도스 이건 쉬운데 그 IBM 쓴 사람 그런데 애플 쓰는 애 좀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저희 때는 독특한 애들 숙제에도 이거 카피도 못 하겠고.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이제 지나오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다니던 회사 전 직장 회사도 젊은 세대들은 다 맥북을 갖고 오고 뭘 오는데 저는 이해를 하지만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분들은 야 하드 어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HDD가 어딨냐 없는데요? 없어? 지금도 잘 이해 안 되시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애플 노트북에는 하드가 없어요. 상당히 처음 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죠? 구름 위에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그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의 저장 장치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네이버가 됐던 다음이 됐던 몇십 기가를 준다, 몇백 기가를 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것도 몇십 기가, 몇백 기가로 제한하는 것조차도 이제 의미가 없이 엄청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엄청난 데이터를 쓸 수 있으면 뭐 숙제를 많이 하고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놔뒀다가 보는
그 개념보다 훨씬 많은 개념들이 변화가 생길 텐데,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엄청난 컴퓨터가 알파고 하면 나오는 게 끝도 안 보이는 하드웨어가 서 있어서 막 연산하는 거 나오면 2,000호가 하나 두고 그러면 그 다음 수를 두는데 막 돌아. 이게 상상 속의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장이라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예를 들면 여기가 외국어 대학교 근처에 내가 햄버거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햄버거 가게를 알려면 유통인구, 어느 시간에 누가 다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이 시간에 대체제라고 경쟁 상품인 떡볶이와 이런 것들을 누가 먹는지, 여튼 데이터나 웹상이나 이 내비게이션 상의 인포메이션들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컬렉션해서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텐데, 저장 장치가 공짜면 이거를 중국의 바이두에 보내서, 내가 바이두에서 100만 원 쇼핑하고 나면 인공지능 솔루션 티켓 주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정형화돼서 분석되었던 자료를 받으면, 1시부터 2시까지는 문 닫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안 써도 될 것이고, 저녁 시간에는 여고생, 아침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가게를 창립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스토리지가 공짜가 된다는 것이 영화를 저기다 갖다 놓고 보는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 대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티핑이 내년이라니까. 스토리지가 공짜가 되면, 자 볼까요? 2023년 볼까요? 빅데이터에 의한 결정. 예, 이게 지금 이문동의 햄버거 가게를 만드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어떻게 보세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헬조선 2페이지 가득 뉴스 기사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세계 최고, 이것도 국회의원 연봉 OECD 중 3위, 국회의원 경쟁력 꼴찌, 엄청 갔어요. 이건 분명히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럼 이 한국에 있는 현상이 실업률과 관계 있냐 이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건 분명히 헬조선 한국에만 있는 이유인데, 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Youth Unemployment,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입니다. G20 국가의 청년 실업률을 저기 표를 보시면은요, 2007년 4분기 여기 보시면 Q4 2007년 4분기는 세계 경기의 피크일 때입니다.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 예. 그러니까 그 2008년도에 리만 크라이시스가 생기기 전에 기름값이 100불, 200불로 올라가고 중국이 엄청나게 와서 슈퍼사이클로 돌아왔다 해서 당시 세계 경기가 제일 좋을 때가 2007년 4Q고요. 요 조사는 2013년 3Q에 했습니다. 동그라미 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표는 2013년 3월 현재 실업률이고요. 이 네모 박스의 끝은 2007년 경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았을 때 청년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나왔던 거는 전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 G20 국가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중국은 통계의 복마병이긴 하지만 중국은 어쨌거나 세계에서 경기 성장률이 제일 좋았던 나라이죠. 재팬, 멕시코, 한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 실업입니다. 딴 실업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태리, 스페인, 남유럽 사태가 한참이었던 나라들이니까, 그래 이건 남유럽에 문제가 있었잖아. 그런데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을 놓고 보았을 때 한국의 청년 실업률 10%지만 전 세계가 다 10%가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한국적인 굉장히 특수한 이유도 당연히 있고요.
보다 근원적인 이유들은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가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youth unemployment 이거는 전 세계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30대, 40대, 50대들은 그 직업을 갖고 나오고 노조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어서 지금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엔터리 배리어가 엄청나게 높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풀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젊은 대학생들에게 좀 화두를 좀 던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KBS의 명견만리란 프로의 한 2분 정도를 제가 캐치업해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유명한 학자가 발표한 내용을 서머라이즈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직업들 그리고 지금 각광받고 있는 직업들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물 좀 더 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살펴본 박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요리사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이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리사, 약사, 회계사까지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니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명견만리란 프로가 되게 재미있는 아젠다와 토픽들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이 제가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요 짧게만 지금 따왔습니다. 근데 그 앞뒤를 다 들어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리사 90몇 %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게 안 와닿는데 아마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된다면 정말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와 그 노하우가 내가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재료 구매부터 제법까지 다 있으면 그러면 그 탑 요리사는 연봉을 수십만 불, 수백만 불, 그죠? 수요 미식회에 나와서 인기가 있는 데는 되겠지만 그러면 그 이외에 설렁탕 집에 맛있는 빅3 설렁탕을 뺀 나머지 1000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스타 요리사들을 보고 그러면 당연히 가능성이 있지만 스타 요리사가 되고 TV에 먹방이라고 하는 그 맛있는 것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요리사들은 정말 먹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 요리사의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3년, 5년 안에는 정말로 주방에서 뭐 해먹을까? 이렇게 하면 탁 해서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리사가 없어진다.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5월 23일 기사입니다.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조선일보 경제면에 났던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1조 클럽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에게서 영업이익을 1조 원 이상 번 기업들. 그걸 이제 클럽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1조 클럽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 절벽 시대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어서 했는데 여기 이게 좀 작게 나왔네요. 1조 이상 벌었던 그 회사들의 고용이 1만 5천 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익으로 1조 원 이상을 벌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초우량 대기업이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거기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대학생들 본인은 거기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을 텐데, 사실 그런 회사의 고용을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없어진다. 네. 아까 옥스포드에 있었던 그 교수님이 했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로봇에 대한 것들, 대체되는 것들, 뭐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야말로 지금부터는 참고입니다. 대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없던 게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다.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없던 건데 새로 생기는 직업.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그냥 이름 정도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와닿는 건 인터넷 장례사 그런 거. 이게요, 참 정말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 검색과 이런 걸 안 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게 그 민도가 떨어지는 나라 다 들여다보고 있고, 오히려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는 안 들켜서 그렇지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재밌는 것은 홍콩에 있는 제 동료 펀드 매니저, 전 직장에 있던 친구가 인도네시아의 국부 펀드를 뭐 받기 위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슬람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아주 공격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 이슬람에 대해서 얘네들 왜 이렇게 테러를 하고 진짜 뭐 이런 식의 글을 달았는데요. 그거를 알아서 처음에 얘기되고 있다가 그냥 우리는 너희 그 헤지 펀드에 돈을 안 주려고 한다. 알아봤더니 그 운용할 사람이 마호메트와 이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꼭 이제 그 딜을 딴 데로 준다는 거예요. 모골이 송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장례사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야 이제 나이들 많이 먹고 우리 다 어르신들이야 뭐 별로 이제 많이 안 하지만 10대, 20대 때 정말 많이들 활동하시고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신데 이게 다 남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뭐 취직이나 그런 불이익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화장을 하고 죽었는데 댓글이 계속 올라온, 자기가 10년 전, 20년 전에 썼던 댓글이 인용되고 하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상에서 했었던 모든 그 기록을 다 없애주는 그게 사이버 장례사라는데 그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죠? 네이버의 다음에 무슨 이름으로 그 자기가 들어갔던 아이디랑 비번도 모르는데 남의 걸 다 해서 하려면 그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 많은 분이 죽으면서 야 인터넷에서 나의 흔적을 없애라. 얼마에 5천만 원? 알았어 5천만 원. 할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죠? 네. 사이버 장례사. 자, 새로 생겨나는 신직업들, 정부가 육성하는 것, 민간이 창출하는 것. 새로 생겨난다는 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망 직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 경단녀에게 좋은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주로 대학생들에게 맞는 거죠. 이제 잡을 서치해야 되는 사람한테 뭐가 유망할까? 이건 서베이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2015년에 어떤 유명한 그 미래 잡지를 보고요. 76명의 전문가들, CEO도 있고요. 아주 고급 공무원, 변호사, 유명한 교수님, 미래학자, 뭐 하여튼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했네요. 10년 후에는 뭐가 제일 유명하겠니? 네가 20살이면 뭐 하겠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유명할 직업, 그리고 그 60 먹은 아저씨에게 너가 20살이면 뭐 하게? 보시면 큰 흐름은 보시면요.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로봇공학자, 보안 전문가, 바이오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가, 뇌과학자라는 게 그죠? IT 컨설턴트, 인공지능. 어떤 제가 앞에 4차 산업과 유관되거나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동떨어진 부분이 하나 있죠. 예술가, 작가. 교수님이 좋긴 좋은가 봐요. 이게 지금 이 세계적인 리더들이 네, 예술가 작가가 이게 왜 들어갔을까?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너무나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토양이 안 돼 있지만 아까 세계 최대의 기업들 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50년, 100년 된 기업 있나요? 없죠. 예. 왜냐면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의 나이가 그렇게 안 맞는데요. 20, 30년 안에 다 창업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1000조 기업이 됐는데 그래서 창업이란 거를 정말로 나라를 이끄는 공무원이랬던 정치가들 정말 이걸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요. 자, 근데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것들을 이게 사실은 대학생들을 위한 결론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짧게 한 3분 내에 다 끝내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로서는 일의 저자라는 분이 30개국의 200명의 CEO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직업 환경이 어떻게 될까를 연구를 했더니 2025년 지금으로 한 7, 8년쯤 뒤가 되면 그냥 평범한 일반들이 일생 동안 가지게 될 직업이 3가지다. 근데 그 3가지 직업을 가진다는 거는 직업이 하나 끝나고 2번째, 3번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2개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저희 세대 혹은 저희보다 더 윗세대들이 한 회사 들어가서 30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굉장한 덕목으로 자랑스럽게 외웠던 그 가치가 본인은 그 가치를 지키고 싶지만 일반인의 평균이 3가지면 많은 사람은 10가지 아닌 사람은 1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에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평생 직업을 3가지를 가질 수 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보험회사 다니는데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C 보험회사 이게 3가지 그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내가 사범대학을 나와서 국사 선생님을 하지만 국사 선생님을 하면서 앱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난 가야 지방의 스페셜리스트로 파워블로그가 됐다가 자기가 또 앱 디자이너와 같이 해서 가야를 탐방하는 걸 어레인지 해주면서 커미션을 받는 뭐 그러면서 부수입을 받다 보고 그러면 방학 때는 그걸 전업으로 하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직업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BC 보험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도 보면 창조와 공감. 즉 20세기에는 주 노동자가 지식 노동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는 사실은 수능보다는 학력고사를 보고 암기를 많이 하는 게 머리 좋은 사람의 사실은 척도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 백과사전도 강의실에 없고 네이버도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맞는 것 찾아보려면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수님 얘기하다가 하면 딱 밑에서 찾아보죠. 저 맞는 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죠.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나 이 메모리를 통해서 내가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게 밸류가 제로죠. 검색이나 뭘 해서 하면은 무슨 뭐 우리 옛날에 그 우리 세대 그 교수님들과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미드의 원조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킹스필드 교수님 딱 들어와서 1784년 무슨 뭐 아는 사람 하면 애들이 딱 저기다가 손들어서 그 외운 거. 근데 1780 무슨 년 뭐 보스턴 차 사건 하면 아마존 딱 찾으면 나와요. 페이스북 찾거나 구글 찾으면. 그러니까 그런 지식 노동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신정보 사회는. 뭐가 주인공이죠? 창조와 공감을 중요시한다. 다른 말로 하면 로봇가 대체 못할 걸 하라. 예술가, 작가 이런 영역들.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단순 반복적인 스킬, 암기력을 가지고 내가 고시가 됐고 뭐가 됐고 하는 그 지식 노동자에서 창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호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답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직업 세계에서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려면 대학생들에게 당장 뭘 하면 될까? 오른쪽에 있는 빅데이터. 예.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역사학과를 나온 국사 선생님으로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65세까지 은퇴하시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학 선생님이지만 기본적으로 요새는 사실은 그 스마트폰 시대가 됨으로써 앱이란 것이 과거에는 C 랭귀지 프로그램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헤비한 그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엄청난 그 뭐랄까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중학생들이 애플에서 뭐 해가지고 뭐 백만장자 됐다 뭐다 이런 거 신문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앱 기반의 이 솔루션 개발은 그야말로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앱 기반의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통계학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자기가 나중에 앱 디자이너를 고용하더라도 자기가 이걸 해내갈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뭐 문사철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있어야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위너가 될 수 있겠다. 한 2, 3분 정도 동영상 남았는데 틀어도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다 되나요? 괜찮습니까? 짧게, 네, 2, 3분. 그래서 이제 그 창의성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들이 제 분야에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요.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제임스 사이먼이라고요.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학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수학자 대회에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셨죠. 왜?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를 하시다가 자기가 펀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자기가 수학 기반의 펀드를 만들어서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연봉이 1조 5천억이에요. 10년 동안 매년. 그래서 이 제임스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수학과를 나오고 하버드 수학과를 하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조 단위의 연봉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태까지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펀드 매니저와는 다른 쪽에서의 펀드를 운영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고 그 운용 기반은 수학입니다. 네.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그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요. 보자. 수학적 기법에 통과한 펀드 투자로 13조 원을 번 세계적인 수학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성공은 좋아하고 이성균 기자가 취했습니다. 지난 1981년 출범 이후 연평균 펀드 수익률 38%, 88년부터 99년까지 12년 동안 누적 수익률 2,500%
이 퀀트 기법의 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것은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6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시킬 거고 이런 매크로 변수들마다 전 세계 40개국의 수십만 개의 주식 중에서 과거 데이터를 돌리면 의미 있는 아웃퍼폼을 하는 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합 4개를 동시에 썼을 때 그러면 500개 종목을 추려내서 사고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언더퍼폼하는 주식들을 또 골라내서 또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300개 종목을 숏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매크로 이벤트나 이렇게 됐었을 때 500개 바스켓의 주식을 사고 300개 주식을 팔아서 1,000억 원 어치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 3개월 내에 10%의 수익이 날 확률이 90%다. 뭐 이런 식인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가정과 이런 것들의 끝에는 블랙박스인데 그거를 제임스 사이먼만 알아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자기 펑션에 대한 것들만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러시아나 물리학자, 화학자, 천문학자들 이런 애들 어떤 사람은 또 패턴만 보고요. 주식의 어떤 이 그래프만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도나 이런 애들은 일 열심히 하면 10억쯤 주고 혹은 20억을 주더라도 그러면 그런 엔지니어 PhD들은 교수 연봉의 3배, 4배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고요. 1조 5천억은 이 할아버지 가져가고 이게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퀀트 베이스로 운영하는 회사가 전 세계 한 4-5군데 잘하는 곳은 표방하는 데는 20-30군데 우리나라는 없고요. 근데 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2,500%, 08년도에도 30% 났습니다. 전 세계 주식 반토막 났을 때도. 어떻게 버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종목을 사고 팔 때 그 전화기로 주문 넣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한국 주식도 하고 있는데 CSFB라고 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특정한 날 예를 들면 150종목 사고 70종목 파는데 그 150종목, 70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나면 저도 20년 이상 펀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옌 약세 수혜주와 이거는 손해보는 주식인가 이런 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150종목의 바잉과 70종목의 숏을 보면 코릴레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시멘트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를 사고 뭐 방림방적해서 이거 어떤 상관관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의 이 뭡니까 이 코릴레이션 뭐 이것을 가지고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 주식만 보고서는 흉내도 못 내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자, 이래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네. 자, 먼저 훌륭한 특강을 해주신 우리 김태우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어저께 강의보다도 굉장히 자세하고 우리 또 삶에 있어서 방향과 기대를 주시는 특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도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먼저 강의를 굉장히 즐겁게 잘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실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그 알리페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어떤 알리바바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적인 어떤 그런 그 화폐의 수단이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사실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뭐 드론도 있고 IoT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게 기존의 이 무선 인터넷과 이제 기존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는 정도로 이제 네. 그 수준인데 이제 어떤 획기적인 다른 게 이제 사실 창조가 된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4차 산업 중에서도 이제 핀테크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해가지고 이제 뭐 대체 투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화폐 자체
자체가 미래에 요즘에 좀 이렇게 좀 핫하긴 한데 이 가상화폐 자체에 네네. 관심은 건 아닌데. 네네네. 그 알리페이나 기존의 캐시백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상화폐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음. 비트코인 그걸 또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이 네. 대체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이더리움이 있고 또 리플 코인이 있고 네. 또 리플 같은 경우 뭐 IBM이나 구글이 롯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 금융기관이 사실은 이 화폐가 국가가 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공인화된 어떤 한국은 원화를 쓴다든가 네네. 일본은 옌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상화폐를 지금은 그 정부에서 어떤 인정을 안 해주다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 정식 지급 수단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가상화폐들이 여러 개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급을 하는데 이 사적으로 쓰는데 그게 자꾸 대중화가 되면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기존의 금융권이 이제 기존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들이 통용이 됐을 때 이게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좀 궁금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 기업 분석도 이제 펀드 매니저의 관점에서 보니까 답변도 제가 미래학자처럼은 드릴 수가 없고 에코티 포트폴리오 매니저 측면에서 드리면 아마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화폐의 가장 중요성은 통용되는 거잖아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에스페란토라고 있었습니다. 만국 공용어. 왜 영어 배우라고 힘들어? 우리 에스페란토 배워서 그것만 쓰자.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통용이 안 되다 보니까 취지는 좋으나 만국 공용 언어라는 게 이제는 아마 젊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때는 동아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에스페란토라고. 만국 공용. 알리페이가 왜 파워풀한가 하면은 중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리바바, 타오바오의 어카운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사다 팔다 하는 낙전이 생기고 떨어지면 그거를 충전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알다시피 중국은 신용카드가 발달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페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용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이 송금의 기능은 없지만 자기가 쓰는 데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유저가 10억 명이 있으면 이 알리페이라는 것은 이 확산되고 널리 쓰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예를 들자면 가상의 화폐나 이런 것들보다는 최소한 중국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규제가 바뀜으로써 거기서 타행 간의 송금이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급 결제가 되는 보통 예금 구자를 10억 개를 갖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그 밸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확산성에 대해서 알리페이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는 에스페란토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굉장히 아이디얼한 가상화폐인데 너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써라고 하는 당위의 명제 속에서 확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타오바오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필요하니까 내가 발런티얼리 만드는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나 소액 결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가고 있는데 이거 다 없고 비트코인 너가 다 대체해.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실제 이 통용이 되는 화폐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어프로브는 해주겠지만 어프로브를 한다고 너도 써. 화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어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가상화폐 비트코인 얘기가 사실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다 필요 없어. 이 편한 건데 왜. 그런데 사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쇼핑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입장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겠지만 모든 화폐를 대체하고 금융기관을 시스템을 바꿀 정도는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린다 그레트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직업 2개, 3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째 직업을 위해서 사이버 대학교에 네네.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에 대한 계획을 아니면 있습니다. 하시고 그냥 네. 편하게 여행을 보내실 계획 아닙니다. 아니면 혹시 사이버 대학에 진학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확실한 세컨 직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도슨트를 하고 싶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게 뭐 자원봉사하면 좋고 저 차비나 식비를 주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나름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뭐 광범위한 전 세계 미술품을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1950년 60년대 요 근현대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 도록도 한 300권 모아서 가지고 있고요. 미술 잡지도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김한기다, 뭐 도상봉이다 얘기하면 그래도 한 10분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써줘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저는 파이낸스 하기만 있는데 이게 그림 쪽에는 아무 그게 없어서 미술 과정 있나요 사이버? 네. 그럼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지금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 외국인은 왜 사고 왜 파는지. 네. 제가 20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10월, 11월, 12월 엄청난 불확실성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죠? 촛불 들고 나가고 대통령이 뭐 어떻게 그런 불확실성에 있었을 때부터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했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죠. uncertainty요. 예.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하면 괜찮은데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가 불안한 것이고 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적자 날지 모르겠다면 불안해. 적자 나면 적자 났구나. 그러니까 uncertainty가 거치는 것은 사실은 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작년을 놓고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엄청난 불안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 프랑스의 대선, 그리고 일부 남미권 국가를 포함해서 이 우리가 정상적인 이 정치 집단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즉 굉장히 이 내셔널리즘, 그 국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할까요, 이 약간 트럼프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이런 그런 사람이 집권이 됐었을 때 과연 어떤 세계적인 올까 그랬는데 이미 트럼프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블랙시트라고 해서 UK가 EU를 탈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세계 2위의 경제권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EU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언설턴티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를 가면서 다 해결됐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설턴티가 딱 누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가가 왜 올라갈 일이 있겠어라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년 10월 달 놓고 보면 일정표에면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내년 6월이면 새로운 리더십의 대통령이 나올 거는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언설턴티는 다 해결됐다. 둘째, 기업 이익이 전체 회사들의 기업 이익이 우리가 100조 원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기대치가 2009년, 10년 제가 이제 피델리티에서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연초에 해마다 기업의 애그리게이티드 어닝이 100조 원인데 실제 가보면 70조고 그 다음에 110조라고 가면 또 80조고 가믹이 돼서 실제 연초에는 삼성전자가 50조 벌 거라고 하는데 가보면 30조밖에 못 벌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죠? 기업 이익이 올타임 하이죠. 140조 정도 나올 것 같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분기에 20조씩 벌잖아요. 자, 그럼 140조를 벌면 지금 이제 2,300포인트로 올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1,400조 시가총액을 놓고 보았을 때 140조를 벌면 멀티플 10배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 PR이 10배라고요. 근데 140조인데 내년도에 그 이익이 한 15에서 20% 올라가면은 160조 나오면 시가총액이 1,400조에서 밸류에이션이 10배라면 1,600조를 가야 될 거고 사실은 저금리 시대에 1.5%의 금리에 국내 유동자금은 300조 원이 넘게 있고 전 세계 평균 에버리지 멀티플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일 싼 형태니 에코티에 대한 리밸런싱이 돼서 멀티플을 12배를 주고 이익이 1,400조에서
140조에서 170조로 가게 되면 적정한 시가총액이 지금 1,400조에서 2,000조쯤으로 시가총액이 간다라고 하면 지수로 바꾸면 3,000포인트인 거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연초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펀드에서 주식을 환매해갖고 외국인은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1.5%의 은행금리와 MMF 1%의 노후의 금리 생활을 따져보면 결국은 에코티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의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의 이익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뭐나 이런 한국 내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가 그런 세계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총수의 구속으로 훼손돼서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맥락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전 세계 평균 지수가 16.8가 16.1배 되고 한 그 선진 지수가 16.8배 정도 물론 그 기준에 따라 조금 분기별로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배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리레이팅 되면서 그 근접한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방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따지면 제가 외국 동료들과 만났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제일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국 시장의 저평가 요인이 리레이팅이 되는 것들은 한 사람의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대상인 기업들의 코퍼레 가버넌스도 개선돼야 되고 레귤레이터인 정부나 금융당국에 대한 규제도 선진성을 갖춰야 될 것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한국 국민들의 기대 수익과 투자 기간도 선진국처럼 길고 서스테이너블 해줘야 될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아야 되지만 기업의 이익이 좋고 저성장 저금리 기조면 하기 싫어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돈이 들어오면 10배에서 16배로 가는 즉 10배에서 6배로 가는 그거는 아니다. 이익이 업앤다운을 할 때 시크리칼 즉 조선철강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가 호황이었다가 그 다음에 곤두박질 쳐서 이익이 감익되면서 떨어지는 그런 지금 리레이팅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10배에서 16배로 가는 방향 속에서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한 여건이 우호적인 것은 틀림없다. 제 생각에는 끝으로 2,300에서 2,300은 주식을 팔았지만 2,500이 넘어가면 3,000 들어간다고 펀드에 반드시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사이클은 지난 30년 동안 예외 없이 진행됐었고 매스인 즉 군중들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스마트 머니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주식으로 3,000만 원 벌었다 그래야 증권사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옆집 아줌마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상으로 강의를 자, 그럼 이상으로